네,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째 3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서 방과 후 활동이나 각종 모임 행사가 자칫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방역 고삐 주의기에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 두 분과 짚어봅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344명 발생했습니다. 그제보다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일단 휴일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일단 이게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불안한 정체기가 계속되고 있다. 언제 대규모의 집단 발생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럴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단검사 수가 주말에 사흘 동안 적었기 때문에 진단검사 수 대비 확진자 수인 양성률이 2%를 지금 넘고 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또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그 무증상 감염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수도권에 있어서의 선별검사소에서의 양성률도 또한 굉장히 높아서요. 예. 거의 5명 중에 1명은 이 무증상 감염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당분간은 이 300명, 400명 이 수준에서 이 평일 같은 경우는 400명 넘어가고요. 집단 발생이 일어나면 5, 600명 금방 가는 이 수준에서 아마 400명 이하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당분간 계속되면서 조금 떨어지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일단 조심스러운 진단을 주셨는데 지금 상황 놓고 봤을 때 변이 바이러스나 집단 감염 같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설 연휴 이후에 확진자 급증을 걱정했었잖아요. 그런 우려는 이제는 좀 사그라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설 연휴 또 엊그제 그 3.1절 집회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으로는 보이기는 하는데 2월 15일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완화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사실은 국민들의 이동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오늘부터 개학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또 봄이 되면서부터 우리 이동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들이 많아서 이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이 통제가 우리가 너무 이 방역 통제가 1년 넘어 길다 보니까 예. 이 회의감이 생기는 것도 어쩔 수 없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이 예방접종이 계속 잘 이루어지게끔 숫자를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예. 언젠가는 잘 잡히겠지만 그것이 변이 바이러스가 먼저 또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확산세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방역 통제만으로는 이 숫자가 통제 못할 만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예. 동두천, 양주시 이쪽 등지에서 무더기로 81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79명이 외국인, 2명이 내국인입니다. 물론 이제 역학조사를 해봐야 알겠다고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동선을 좀 따라가 봐야 또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조업 사업장들 같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중에 물론 합법적으로 들어온 분도 많지만 불법적으로 체류하신 분도 있어요. 이러다 네. 보니까 방역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 생활하거든요.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공동 생활을 하게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산밀 환경에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걸리게 되면 이게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리포트를 안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겠다고 하지 않게 되면 또 외국인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그걸 감추게 되면은 결국 같이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감염이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 예. 또 일부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들 위해서 좋은 환경의 시설을 갖고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비닐하우스 같은데 공동 생활을 하거나 그러니까 전혀 격리가 안 되거나 아니면 이 손소독이라든지 아니면 방역 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한 사람이 걸리게 되면 많은 사람한테 빠른 시간을 전파되는 문제를 갖고 있는데 방역 당국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분들에게 접근하는 게 모든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경기도가 나서가지고 지난번에 외국인 노동자들 거주 지역 전부 전수조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통계도 없고요. 개인정보라고 다른 노동부에서 제출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찾아가야 되고 실제 어느 지역에서 어느 만큼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지금 통계가 안 나온 상황. 이러다 보니 결국은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노동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집단 거주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방역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런 비슷한 사례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쉬는 날이나 이런데
뭐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 타고 이동하게 되잖아요. 예. 또 편의점이나 이런 데 방문하게 되면 우리 국민한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종합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외국인이어서의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최 교수께서 짚어주신 대로 어떤 환경에서 이분들이 일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예. 말씀인 것 같아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그 안에서의 그 불법 체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증상이 아무리 심하게 나와도 진단 검사를 받으러 못 갑니다. 예. 네네. 예, 이 부분이 자진해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증상 자체가 완전히 심각해져서 여러 사람들한테 감염을 시켜서 집단 발생이 일어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건 작년에 3월에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집단 거주 시설에서 나온 대규모 발생을 보면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계속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고 예. 우리도 작년부터 계속 얘기는 해왔던 예, 것입니다. 예. 집단 거주 시설은 굉장히 위험하고 음성으로 숨어 들어갔을 때가 더 위험하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치료뿐만 아니라 진단을 잘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선제 검사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선제 검사를 하러 가면은 다 도망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진해서 진단 검사를 받으러 갈 수 있어야지 이런 방역 당국에서 강제성을 띈다면 오히려 더 이 불안하게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익명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조치는 좀 효과를 못 보이고 있는 그 걸까요? 지금 익명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컨대 익명검사를 하더라도 본인의 전화번호가 노출됐을 때 본인이 어디서 예컨대 이제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걸 이제 두려워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익명검사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공장에서 하시는 공장주, 사업주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익명으로 보장해주고 불법 체류를 하더라도 강제로 출국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서 사실은 해야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와 조사를 받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코로나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는 이런 대책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두 군데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더 확산될 우려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현재 통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 모두 다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나 아니면 관련된 기관들이 협동해서 제대로 잘 파악하고 이분들에 대한 익명 검사를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 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전면 등교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등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대상은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예. 유치원생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만 매일 등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우리 퐁당퐁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뭐 격주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또는 뭐 일주일에 2번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만 매일 등교를 하게 되고요. 예. 또 하나 특수학교나 소규모 학교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예. 적은 소규모 학교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소규모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원하면 매일 등교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규모 학교들 같은 경우는 기준을 좀 완화해서 등교를 예. 많이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교실 밀집도를 현재는 예. 3분의 1이거든요. 밀집도가. 근데 3분의 2까지 좀 늘려달라고 해서 이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물론 1, 2주 정도를 집중 관찰 기간으로 갔고요. 예. 여기서 특별히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학생들이 잘 적응을 하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제 선생님들이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돌봄 공백이라든지 뭐 학습 격차라든지 기초 학력은 잘 갖춰지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만 방역 전문가들께서는 역시 이 등교 이후에 이 학교 그 방역은 괜찮겠는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말씀 주시겠어요? 이게 우리는 3월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항상 3월이면은 환절기이면서 독감이라든지 감기라든지 호흡기 질환들이 굉장히 학교 안에서 널리 퍼지면서 전체적으로 유행을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작년부터 방역 수칙을 굉장히 잘 지켜서 독감은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지금 유행하지 않는 정도이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 가지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 내의 보건 환경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즉 우리 사람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근본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는
이 양호실이라든지 또는 보건교사라든지 또는 학교 내를 좀 더 이 환경을 좀 더 현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궁극적으로는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예. 사실 우리는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학교의 현대화는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아이들은 지금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 교사 특히 특수학교를 장애인 특수학교라든지 어리면 어릴수록 유아원이라든지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부터 우선순위를 먼저 맞는 것이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은 예방접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위중증 사망을 줄이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우선 급하죠. 예. 하지만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먼저 접종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 적어도 65세 이상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접종을 받을 때에는 교사들은 우선적으로 같이 즉 상반기 이내에는 같이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3분기는 너무 늦다는 말씀이죠. 예, 3분기는 너무 늦죠. 지금 3, 4, 2 상반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예. 우리가 환자 수가 갑자기 늘어난다고 그러면은 이 예방 접종 자체가 원활하게 가지 못할 상황들이 있고 또 예방 접종을 받으러 가서도 감염 위험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3,400명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학교가 개학함으로 인해서 이 안에서의 전파라는 것은 사실은 학교 안에서 전파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집으로 들어와서 가정 또 그 가정에서 다시 직장 이런 사회적인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지금 방역적 측면에서는 이렇게 짚어주셨고 앞서 그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1년 동안 벌어진 학습 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 이게 또 숙제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학습 격차가 엄청 커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 고3에 올라온 학생들은 작년에 고2였잖아요. 예. 그때 매일 등교 못했어요. 우리가 퐁당퐁당이라 그래서 격주로 가기도 하고 이틀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 학습 격차가 심해져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첫째는 뭐냐면 제대로 된 디지털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 집안에. 예컨대 경제적 사정 때문에 디지털 기기가 부족하거나 인터넷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거나 또는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제대로 공부하는 건지를 다 돌볼 수가 없어요. 예. 회사를 가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집에 누가 한 분이 계시면 그게 정도 어느 정도 되는데 이런 경제적 차이가 결국 빈곤층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에 있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이를 사교육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보완을 했어요. 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보면 고3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들만 등교를 하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이 문제가 계속 가는 건데 그래서 좀 더 정부가 이번에 물론 이제 그 4차 추경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해요. 온라인 튜터라 그래서 온라인으로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을 정부가 지원해서 예. 1대1로 교육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거는 전국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자체별로 특별한 여러 가지 환경들인데 예컨대 대학생들을 그 낸선을 이용한 야학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별로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 차원에 이번에 이런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학습 격차가 심하게 나는 이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예컨대 디지털 기기를 제공하는 건 물론이고요. 실제 튜더들이 정기적으로 한 번씩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 네. 예컨대 이런 거요. 예비 선생님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 어디로 갈지 학교가 정해지지 않은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이런 네네네. 분들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는 대학생들은 야학처럼 학생들 직접 찾아가서 개인 지도해주고 어느 정도 학습 격차가 나는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일단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이런 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예.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올해 말도 사실은 집단 면역이 될까 안 될까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잖아요. 예. 그때까지는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시간을 조금 돌려보면 이 저학년들의 매일 등교를 결정한 배경 중에는 감염 시에 중증으로 갈 확률이 뭐 어르신들이나 65세 이상보다 낮다. 이제 이런 판단이 방역 당국에 깔려 있잖아요. 뭐 그래도 이제 뭐 우리 아이가 일단 예방 접종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도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뭐 부연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백선영 교수님? 예, 일단은 뭐 학생들 사이에 있어서 감염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증상 감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백신은 맞을 수 없고 무증상으로서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겠죠. 예, 학교에 가서도 거리두기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도 자기 손을 잘 씻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집에
하교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집에 네. 들어왔을 때 손 씻기 잘해야 되는데 이것이 학생들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생활을 하는 부모님들께서도 귀가했을 때는 바로 손 씻기라든지 여러 소독들을 잘하고 주변의 환경 소독을 잘해서 적어도 외부에서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노력을 지금 최대한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집안에서 누군가가 호흡기 증상이 있었을 때에는 이 거리 두기 단계를 정해서 예. 마스크 쓰고 얘기하고 밥도 따로 먹고 좀 같이 앉자고 하는 것들을 해서 더 이상 감염이 집안에서 퍼지지 않게끔 그것이 물론 코로나19가 아니라 감기나 뭐 독감이나 다른 질환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여러 가지가 합쳐서 어느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당분간 적어도 여름이 지나갈 때까지는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네, 아까도 이제 그 선생님께 당부 말씀을 좀 부탁드렸더니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을 좀 반드시 잘 지켜주십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 뭐 집에서도 우리 주 학부모님들께서 엄마 아빠들께서 우리 아이에게 뭐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친 그런 필수적인 방역 수칙들 집에서조차도 계속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력 격차의 문제는 뭐 초등학교나 뭐 고3 학생들이나 이제 학부모들이 걱정하기엔 뭐 매 한 가지인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고등학교 얘기하다 보면 사교육 얘기 꼭 합니다. 사교육 의존도가 이제 그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도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학교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사실 이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격 수업을 하게 되니까 특별히 어떤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린 조선 과정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장애인 가정 이렇게 정말 그 학습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그런 가정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건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등교 수업 하는데 지금 격차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퐁당퐁당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별로 또는 뭐 요일별로 각각 다른데 우선 등교 학생으로 이런 학생들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교육을 통해서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는 학생들은 좀 학교 출석을 조금 퐁당퐁당으로 가더라도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 즉 사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소위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에 있는 자녀들을 우선 등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 부분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등교 수업과 그 비대면 수업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예. 어차피 등교에서 학생 가르치는 걸 찍어서 비대면 수업으로 같이 하는 거니까 몇 명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이든 3분의 2든 학교에 출석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돼 있는데 그 인원을 일단 사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좀 뒤로 좀 후순위로 미루고 그게 안 되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오게 하는 방법, 이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예컨대 오고 싶은데 못 오는 학생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그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한다고 하면 학교가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그 학생들을 특별히 좀 지정을 해서 출석을 좀 대면 수업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 방안도 하나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등교가 시작됐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함께 알아봤고요. 네. 백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제 나흘째 접어들었는데 당국에서는 매일 접종 인원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는 접종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며칠 사이에 뭐 2만 3천 건 정도 접종이 되었고요. 뭐 대부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뭐 안전성이나 효과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연한 불안감들이 많이 생겨 있으셔갖고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던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 있어서는 그 백신이 좀 너무 싸서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 백신이 들어오고 2만 명 이상이 접종을 받다 보니까 그 막연한 불안감들은 많이 사라지고 어떻게 빨리 맞는 것이 좋겠다는 기대감이 더 높아져서 앞으로나마 우리 국민들의 이 기대감에 의해서 수용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는 분명히 보이고요. 우리 방역 당국도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65세 이상을 못 맞추면 제일 고령층이면서 제일 고위험군인 사람들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뭐 유럽의 여러 가지 결과,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결과 같은 것들을 봐도 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가능하면 빨리 접종을 할 수 있게끔 지침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서요. 지금 2만 명 정도 나오면서 우리 부작용 사례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경증이고 중증인 뭐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안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2만 명이면 한 10만 명에 한 명 정도 나오는데 이게 파이자 백신이 아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거의 안 나오거든요, 중증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안심하고 5가지 백신 뭐 아직 다 승인은 못 받았습니다만은 승인 받은 것까지 다 합쳐서라도 안전성 효과는
독감 바이러스보다도 월등한 안전성과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접종 인원 한두 명 늘릴 수 있도록 한 거 관련해서는 좀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백신 잔여량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접종 인원을 지키는 게 일단 원칙이라고 정은경청장도 밝히긴 했거든요. 이 논란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좀 갖고 계세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원칙을 지키는 게 맞죠. 일단 5명을 접종하게 돼 있는 것을 이 LDS라고 잔량이 최소화하게끔 해서 거의 없게끔 했기 때문에 6명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인데 예. 이게 FDA 권고사항으로 6명까지는 맞출 수 있겠다. LDS 예. 주사기를 가지고. 하지만 7명을 맞출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앞에 6명조차도 조금씩 적게 주사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예. 7명째는 더 할 수 있죠. 예. 만약에 0.3ml가 안 될 경우에라도 모자라는데 안 놓겠습니까? 사람 심리상 놓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예. 정확하게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이것은 방역당국에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라든지 혹은 질병청 단위에서 이렇게 이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침으로 확실하게 이건 쓰지 말라고 정해줘야지. 이렇게 해라. 딱 이렇게 얘기해. 해라고 딱 네. 정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불투명한 부분이 남아있으면은 결국은 어떤 기관에 따라서는 그렇게 놓겠다 그러면 그것도 곤란한 부분이 분명히 생기는 것이고요. 예, 예. 이것이 일관성이 없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예, 예. 일각에서는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이걸 무리해서 6명, 7명에 놓다 보면은 그 남은 양을 모아서 주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방역 당국에서는 권하지 않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원래 권하지 않는 겁니다. 남은 예. 양은 전부 폐기하게 돼 있는 것이고 예. 모든 것이 이 바이알에 들어있는 건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 주사기를 사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의미하고 나머지 바이알에 남아있는 것을 다 모은다는 건 또 여러 가지 감염의 위험성도 있거든요. 오염의 위험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양제 같은 것들이 이런 섞어서 쓰는 것 또는 주사기를 안 받고 쓰는 것에 따라서 아이들한테도 오염이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이건 실제 있었던 사례이고 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소독이라든지 살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라트바너가 아무리 같다 할지라도 섞어서 합쳐서 쓰는 것은 권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지침으로 확실하게 되어 있지만 예. 이 주사기 문제도 확실하게 어느 쪽인가 결정을 하셔서 예. 그렇게 지침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또 가짜 뉴스, 각종 허위 정보, 아무튼 뭐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퍼지고 있습니다. 요즘엔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황당한데요. 저는 예. 이 얘기 듣고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거예요. 백신 맞으면 치매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생체 칩 얘기는 예전으로 나왔잖아요. 생체 칩을 집어넣어서 조종당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큰 심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뭐 전문가가 나중에 더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예. 이런 가짜 뉴스들이 퍼지고 있는 것은요. 정말 우리 국민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입니다. 혹시나 이런 정보를 받고 정말 백신을 거부하게 되면요. 집단 면역 이룰 수 없잖아요. 예. 우리가 몇 명 맞아가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70% 정도는 맞아줘야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고 그게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데 이런 가짜 허위 조작 정보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백신을 피하게 되면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더 시간이 늦어지는 거고 더 많은 경제적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가짜 뉴스 하시는 분들 깊이 반성하시고 예.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 절대 믿지 마세요. 전문가분들의 말을 믿으셔야 되는데 전문가보다 유튜브나 이런 SNS를 더 많이 믿으시면요. 예. 잘못하면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인식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생명이 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이게 한마디가 아니라 하나하나 다 근원을 따지면은 상당히 예.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요. 일단 생체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유물 정도 있는 거라면 혹시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용액 상태로 되어 있는 주사약에 이 생체칩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인체 유전 정보를 변형시킬 수 있다. 유전자 치료라는 것이 변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요. 아데노바이러스나 mRNA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전혀 유전 정보를 변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사선한 태아의 조직을 사용한다. 예, 예, 맨 예. 처음에 조직은 사선한 태아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5, 60년 동안 우리가 그 숙주세포를 이용을 해갖고 여러 가지 백신들을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실제 지금은 그 세포를 사용하는 것뿐이지 배지에다가 세균처럼 증식을 시켜서 이것을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또
치매를 일으킨다는 의미는 예. 치매라 그러면 일단 뇌까지 가야 뭘 어떻게 치매를 일으킬 텐데 예. 지금 이 백신 물질 같은 것들은 근육 주사를 통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것을 하는 것이고 혹은 단백질 항원을 직접 주는 것이기 때문에 뇌까지 가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치매를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허위 정보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가짜 뉴스가 불안감을 좀 높이고 또 백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런 가짜 뉴스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여기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뭐 숫자로 얼마다 이렇게 추정하는 건 아직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파생되는 효과가 모두 다 증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컨대 SNS를 통해서 퍼져나가면요.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걸 받는지 예, 예. 확인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보고 실제 또 그러면 실행에 옮겨가지고 백신 거부를 하는지 이 부분을 모두 다 통계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수없이 많은 SNS 사이트를 통해서 또 뭐 우리가 단톡방이라고 소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걸 모두 다 검증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실제 얼마의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맞습니다. 예를 네. 들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일단 백신 거부하게 되면 집단 면역이 늦어져요. 예. 집단 면역이 늦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결국 뭐 격리를 하거나 아니면 생업에 지장을 받거나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되죠.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유지해야 되죠. 그럼 거기서 오는 비용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추경 예산 또 편성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또 우리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적으로도 상당히 경제적 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면 결국 여러 분야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개인적인 손해, 국가의 손해, 그다음에 사회 전체적인 비용,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갈등 요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그러면 뭐 이론적으로도 사실은 이념적인 어떤 갈등 요소도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비용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예. 엄청난 막대한 양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분들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정치적 이유 때문에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냥 뭐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행동 하나하나 그 글 하나가 우리 사회에 엄청난 비용을 초래시킨다는 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이런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빨리빨리 적발하고 뭐 삭제하게 돼야 되고요. 이런 거짓 가짜 정보들을 유포하는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 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에서 나서서 좀 부지런히 소통을 해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